중세 말기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그 과정에서 동서문화의 교류와 지중해 무역의 활성화를 불러왔고, 결과적으로는 십자군이 실패하며 교황권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근대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르네상스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일찍 봉건제가 무너지고 상업과 도시가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통해 발달한 상업은 부유한 시민계층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종교적인 교육이 아닌 세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것에 대해 배우는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대에서의 인문주의, 휴머니즘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철학의 일부지만,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는 철학체계가 아닌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연구하고 배우는 교육 문화운동이었습니다. 인간의 품위에 어울리는 인문학 과목을 배우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 시기를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재생,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문주의로 인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재발견되며 부활한 시기인 것을 뜻합니다. 인문주의는 후에 신중심의 내세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현세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탈리아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지역은 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로마의 유산이 남아있었고,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며 지중해를 통해 이슬람, 비잔틴과 빈번히 접촉했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부터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14세기부터는 비잔틴의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넘어와 그리스 고전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으며,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 멸망했을 때는 많은 학자들이 망명해오기도 합니다. 또한 지중해 무역으로 발달한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의 군주들이 서로 경쟁을 벌였는데, 그들의 부와 명예의 경쟁이 예술가, 사상가 등을 지원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 최초의 근대인,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불리는 페트라르카가 등장했고, 군소 도시가 난립하던 이탈리아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반영해 군주론을 저술한 마키아벨리가 등장했습니다. 군주론의 경우는 정치를 종교와 도덕의 영역에서 분리해 강력한 지도자를 옹호하는 책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들도 많이 등장했는데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다비드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등장했습니다. 건축에서는 그리스의 열주와 로마의 도명식이 합쳐진 성 베드로 대성당이 건설되어 르네상스식 건축 양식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인문주의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배웠기 때문에 라틴어가 필수였는데, 이것은 하층민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인문주의와 르네상스 예술품을 수용하고 지원했던 계층은 엘리트 계층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귀족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바뀌자 이탈리아의 도시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알프스 산맥 이북에서도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의 고전 문헌이나 저작들은 활판 인쇄술의 발전으로 알프스 이북에 전파되었고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역의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연구를 그리스 로마의 작품이 아닌 성경에 적용했습니다. 초기 크리스트교 성경 원전을 공부했는데, 이는 후에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들은 초기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며 종교와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을 통해 성직자와 교회의 타락을 풍자했고,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통해 영국의 빈부격차 등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이상세계를 묘사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라틴어를 중요시하긴 했지만 동시에 모국어도 중요시해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모국어로 된 국민문학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은 역시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 중세적 특징과 고대의 주제, 형식을 결합시킨 특징을 가졌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16세기 알프스 이북에 퍼져나갔고, 이곳의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연구를 크리스트교에 적용해 초심으로 돌아가 성서를 연구했습니다. 한편 교회는 아비뇽 유수에 이어 15세기 초까지 벌어진 교회 대분열과 르네상스 교회의 세속적 가치 추구, 부패와 맞물려 유럽 세계에서 교황의 정신적 권위가 매우 실추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처음 일어난 곳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황제를 선출하는 7명의 선제후 중 3명이 종교제후일 정도로 종교제후의 힘이 강했습니다. 국왕의 힘이 강력했던 프랑스나 영국과는 다르게 교황에게 있어서 권력이 분열된 신성 로마 제국은 만만한 나라였습니다. 교황은 독일 지역에서 고위 사제직을 돈을 받고 팔았고 첫 해의 수입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이 고위 사제직을 산 사람은 자신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하급 성직자를 압박했고 결국 이것은 평신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매해 엄청난 돈이 신성 로마 제국을 빠져나가 이탈리아의 교황청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지역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져갔고 이 와중에 종교개혁에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건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벌부를 발급하면서였습니다. 면벌부는 죄를 지은 신자가 기도와 같은 속죄 행위를 했을 때 교황이 그 죄에 대한 벌을 사면해주는 문서입니다. 다만 기존 면벌부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속죄 행위를 통해 교회로부터 면벌부를 받으면 그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기부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구로 보였던 분열된 독일 지역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면벌부를 판매했습니다.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판매했고 면벌부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며 과대 광고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연옥에서의 고통도 사면받고 천국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이런 선 넘은 행위에 당시 신학교수였던 루터가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기 위해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냈습니다. 이것은 본래 라틴어로 적혀 있었지만 곧 독일어로 번역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면벌부 판매 비판을 넘어 카톨릭 교리까지 비판한 루터는 결국 교황에게 이단자로 낙인 찍혔고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적 보호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다행히 작센공이 루터를 보호했고 루터는 성에서 라틴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오직 성서를 믿고 신앙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 루터에게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제 종교적 차원을 넘어 사회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과 자치도시들은 슈말칼덴 동맹을 결성했고 황제를 비롯한 카톨릭파와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가 공인을 받았고 제후나 자유도시가 종교를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스위스에서는 1519년 츠빙글리가 성서 지상주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이어 칼뱅이 종교개혁을 시도해 성공하고 스위스 제네바의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칼뱅은 성서에 나와있지 않은 모든 교리와 의식을 배격했고 모두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며 모두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근면하게 일에 종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뱅의 주장은 상공업자들에게 환영받아 서유럽 각지로 확산되었으며 자본주의 정신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개혁적 성격보다 정치,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국왕 헨리 8세는 교황이 자신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수장법을 공포해 자신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어 영국 교회를 교황청과 분리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을 해산하고 교회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해 왕실 재산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를 이어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법을 반포해 영국 국교회를 확립했습니다. 유럽에서 잇따라 종교개혁이 확산되자 카톨릭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절박함 속에 그들은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 카톨릭 교리를 재확인했고 종교개혁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종교재판을 강화하고 금서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아직 카톨릭의 세력이 강했던 에스파냐에서는 로욜라가 예수회를 설립해 카톨릭 교리를 옹호하고 해외에서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벌였습니다. 종교개혁의 결과 유럽 세계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개혁과 함께 새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와 이전부터 존재해온 로마 카톨릭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때 일어난 슈말칼덴 전쟁에 이어 각국에서도 신교와 구교가 대립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신교인 위그노와 구교의 전쟁인 위그노 전쟁이 일어나 낭트 칙령으로 전쟁이 마무리되며 제한적으로 종교가 허용됐고 네덜란드는 신교인 고이생과 당시 네덜란드를 지배하던 에스파냐의 전쟁이 일어나 네덜란드가 독립을 달성했습니다.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종교 문제로 시작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뒤섞이며 유럽의 여러 왕가들이 구교, 신교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해 국제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최대 최후의 종교전쟁인 이 전쟁은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며 마무리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칼뱅파를 인정해 신교를 믿을 수 있게 했고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도 이 조약으로 인정됩니다. 독일은 30년간의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됐으며 300여 개의 영방국가가 완전한 주권과 독립을 인정받아 신성 로마 제국이 실질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한편 선박건조와 항해 기술이 발전하고 나침반이 유럽에 전해지며 드디어 원양 항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